어? 할머니,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일일구는 곧 도착할 거예요. 고마워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응, 괜찮아. 그런데 너는 왜 나 같은 할머니를? 그냥요. 당연한 거잖아요. 비 오는 밤 길에서 쓰러진 76세 할머니를 발견한 18살 여고생. 과연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여고생에게 남긴 깜짝 놀랄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 어르신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76세의 윤말자 할머니는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2층 구석방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곧 비가 올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과 녹슨 난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말자는 식탁 위에 놓인 삼각김밥 하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산 것인데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지만 버리기엔 아까웠죠. 냉장고를 열어봐도 달랑물과 무릎 관절염 약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전구도 며칠 전부터 깜빡거렸는데 바꿀 돈이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었어요. 사람이란 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아예 기대도 안 하게 되더라고. 말자는 중얼거리며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하루에 2번 먹어야 하는 약이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하루에 1번만 먹고 있었죠. 의사는 꼬박꼬박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한 달 약값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약값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이 4시였으니 서둘러야 했죠. 말자는 느릿느릿 일어나 낡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성했지만 빗질할 힘도 없었어요. 가디건의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바느질할 실도 없어서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우산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우산꽁이가 부러져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우산이었는데 고치려면 돈이 들어서 그냥 비를 맞고라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현관 앞 신발장에는 남편의 구두가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버리지 못하고 계속 두고 있는 것들이 집 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썰렁했습니다. 예전엔 이웃들과 안부도 묻고 지냈는데 이제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어요. 젊은 부부들은 말자를 보면 눈을 피했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뛰어가곤 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택배함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말자의 택배함만 유독 비어 있었죠. 누가 뭘 보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자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구부정해졌고 걸음걸이도 불안해졌어요. 남편 박종수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여보, 나 혼자 두고 왜 먼저 갔어?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리웠어요. 자식들이 있긴 했지만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엔 전화도 자주 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죠. 작년 추석 때 딸에게 전화했더니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렸어요.
병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탔겠지만 요즘엔 버스비도 아까웠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말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에는 젊은 사람들이 북적였고 화려한 간판들이 눈을 어지럽혔죠. 옛날엔 이 길에 작은 가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두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장을 보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건 10년쯤 전이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암이었습니다. 병원비로 집까지 팔아야 했는데 결국 남편을 떠나보내고 말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기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지만 모두 가족과 함께 온 모습이었습니다. 딸이나 며느리가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어요. 윤말자 환자분. 간호사의 부름에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말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값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새로운 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약값이 더 늘어날 생각에 걱정이 앞섰죠.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니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가디건으로 머리를 감싸며 집으로 향했죠.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고 온몸이 축축해졌습니다. 신발 밑창에 구멍이 나서 물이 계속 들어왔어요. 새 신발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참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반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지면서 휘청거렸죠. 말자는 간신히 가로등을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흐.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말자는 인도 위에 쓰러졌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어요. 아무도 쓰러진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바빴죠. 의식이 흐려지면서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을 텐데 언제나 발견될까?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차가운 인도 위에 누워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강하은은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인 하은이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수학 보충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벌써 밤 11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왠지 더 우울해졌거든요. 고모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라 눈치가 보였는데 이런 날이면 더욱 그랬어요. 고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식도 아닌 조카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운 건 당연했죠. 학원 앞길은 한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모두 학원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이 차로 데리러 왔거든요. 하은은 부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우산을 펼치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집까지는 10분 정도 더 걸어야 했거든요.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앞쪽 가로등 아래에서 뭔가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하은은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인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였어요. 머리카락이 젖어서 얼굴에 붙어 있었고 낡은 가디건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죠.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도우면 안 된다고 고모가 항상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위험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하은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숨소리도 가늘게 들렸어요. 하은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위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119죠?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쓰러져 계세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신고를 마친 하은은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아보니 차갑기만 했어요. 하은은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할머니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지만 하은은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119는 곧 도착할 거예요. 하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뺨이 쑥 들어가 있었고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인 것 같아 보였죠.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학생이 신고한 거야? 네, 쓰러져 계셔서요. 잘했어. 조금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네. 구급대원의 말에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하은은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은은 할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병원에 거의 다 왔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보는 여고생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보호자가 아니라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의사가 나왔습니다. 탈수와 저혈당 증세가 심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은은 안도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하은은 그냥 지나가다 도와드린 거라고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할머니는 하은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어요. 하은은 할머니 곁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응, 괜찮아. 그런데 너는 왜 나 같은 할머니를? 그냥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은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 학생이 자신을 도와준 이유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늦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하은은 할머니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했어요. 이런 착한 아이가 요즘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하은의 마음씨가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링거 덕분인지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어요. 하은은 할머니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윤말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은이라고 해요, 할머니. 하은이. 예쁜 이름이네. 우리 손녀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손녀분도 계세요? 응, 미국에 있어. 벌써 몇 년째 못 봤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할머니가 외로우셨구나 싶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하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모가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내일 다시 병문안을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말자는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영양제를 투여받으니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병원비 걱정이 앞섰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기초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하은은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서 말자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할머니와 손녀 사이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퇴원하시는 거죠? 응, 그런데 하은아. 내가 매일 와줘서 고마웠어. 이제 학교 일에만 신경 써. 말자는 하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린 학생이 자신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하은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혼자 집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은의 말에 말자는 뭉클했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걱정해주지 않는데 처음 본 아이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세상에 이런 아이도 있구나 싶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말자는 하은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말자의 가방을 들어주며 천천히 걸었어요. 말자의 걸음이 아직 불안정해서 넘어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할머니 집이 여기예요?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하은이 물었습니다. 하은이 사는 곳보다 훨씬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낡아 보였습니다. 응, 벌써 30년 넘게 살고 있어. 말자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은 같은 어린아이 눈에는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하은은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2층에 도착해서 문을 여니 집 안에는 며칠간 비워둔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말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하은은 집 안을 둘러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가구들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전구가 나간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집안이 어두웠어요. 하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먹을 게 없네요. 제가 마트에 다녀올게요. 하은이 말하자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집에 가. 하지만 하은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여기서 쉬세요. 하은은 근처 마트에 가서 기본적인 식료품들을 샀습니다. 라면, 달걀, 우유, 빵 같은 것들이었어요.
자신의 용돈으로 산 거였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대로 드셔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서 돌아온 하은은 할머니를 위해 간단한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못 드셨을 테니 소화가 잘 되는 걸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말자는 하은이 부엌에서 뭔가 끓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 어쩐지 옛날 내 딸을 보는 것 같아.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 지영이가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자신이 죽을 끓여줬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딸은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할머니, 다 됐어요. 드세요. 하은이 정성스럽게 끓인 닭죽이었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보는지 몰랐어요. 맛있어, 하은아.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더 있어요. 하은은 말자 곁에 앉아서 할머니가 드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급하게 드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었어요. 얼마나 굶으셨으면 이렇게 드실까 싶었거든요. 죽을 다 드신 말자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살 것 같아. 그때 하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모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네,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모가 키워주셨죠. 하은의 말에 말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외로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혼자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지만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하은은 거의 매일 말자를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들러서 안부를 묻고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말자도 하은이 오는 시간이 되면 창가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 숙제를 가져와서 할머니 집에서 했습니다. 말자는 하은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마치 손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은아, 공부 힘들지? 괜찮아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집중도 잘 되고요. 하은의 말에 말자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정말 가족 같아졌습니다. 말자는 하은을 위해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주고 하은은 할머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곤 했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고모 집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할머니 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은이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올게요. 응, 조심히 가. 고마워, 하은아. 매일 밤 작별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 동네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말자와 하은이 손을 잡고 마트에 가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말자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고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은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선을 보냈죠.
저 여고생, 할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냐? 2층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씨 아주머니는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했어요.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애들 많다더라. 혼자 사는 할머니들 노려서 접근하는 거야. 3층에 사는 김씨 아줌마도 맞장구 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재산 빼앗기는 할머니들이 한둘이 아니라던데. 그런데 이상하긴 해. 저 할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아파트라도 있잖아.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주민들의 추측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야기는 점점 커져갔어요. 어떤 사람은 하은이 말자에게서 돈을 받아간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사기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은도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과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수군거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어느 날 하은이 말자의 집에 가는 길에 관리사무소 앞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의 정체가 뭘까? 매일 저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수상해. 그런 애가 요즘 어딨어. 다들 자기 일하기 바쁘지. 할머니도 참 왜 저런 애를 믿고.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의심받는다는 게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말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은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말자는 바로 눈치챘어요. 하은아,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하은은 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봤거든요. 하은아,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말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은을 좋지 않게 본다는 걸 말이에요. 자신 때문에 어린아이가 오해받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씨 아주머니가 직접 말을 걸어왔어요. 학생, 잠깐만. 하은은 멈춰섰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할머니하고 무슨 사이야? 그냥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가 어떤 사이? 가족도 아닌데 왜 매일 드나들어?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혼자 산다고 내가 왜 챙겨?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친절해? 박씨 아주머니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할머니한테서 뭔가 받는 거 아니야? 용돈이라든지. 아니에요. 하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이 어디 있어. 요즘 애들이 공짜로 그런 일 하나? 박씨 아주머니는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말자의 집에 도착한 하은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말자는 하은의 기운 없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이 착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은아, 혹시 누가 뭐라고 했니?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한참 동안 말하지 않다가 결국 박씨 아주머니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할머니한테서 뭔가 받으려고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은이 이런 오해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미안해, 하은아.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은도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런 시선을 받으며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말자에게서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은은 말자의 집에 오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매일 오던 것을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여갔어요. 말자는 하은이 오지 않는 날이면 창가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은이 일주일 만에 왔을 때 말자는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은은 가슴이 아팠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하은아. 말자는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난 내가 필요해. 내가 있어서 안 외로워. 말자의 진솔한 말에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자신만큼 외롭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저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아무리 차가워도 서로에게는 따뜻한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춥고 어두웠습니다. 말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무릎은 물론이고 가슴도 답답했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병원비가 걱정되어 미루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말자는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몰랐거든요. 하은아. 말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하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새벽에 어린아이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말자는 간신히 휴대폰을 찾아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지만 말자가 전화한 걸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하은아, 미안해. 밤에 전화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몸이 좀 안 좋아. 숨이 잘 안 쉬어져. 하은은 바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겠어요. 119 부를까요? 아니야. 그냥 내가 와줘. 말자는 구급차를 부르는 걸 꺼렸습니다. 또 병원비가 부담되었거든요. 하은은 서둘러 옷을 입고 말자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고모가 잠들어 있어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말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하은은 깜짝 놀라며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말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하은은 고민 끝에 구급차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반대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말자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은은 구급차에 동승해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자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도 하은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영양실조까지 겹치면서 몸 전체가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말자는 거부했어요. 선생님, 집에서 약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할머니 상태가 심각해요.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자는 병원비 때문에 입원을 꺼렸습니다. 하은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말자는 며칠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은은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할머니를 돌봤어요.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서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자는 하은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말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들었어. 심장이 많이 안 좋대. 나이도 많고.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은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 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마지막 가족은 너야.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 하은아. 나 같은 할머니를 이렇게 아껴줘서. 말자는 하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살아. 하은은 울음을 참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자의 몸은 하루하루 약해져 갔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의사는 하은을 불러서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걸 처음 제대로 알았거든요. 그동안 괜찮아지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은은 병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말자는 가끔 의식이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지곤 했어요. 하은아, 혹시 우편함 확인해 봤니? 우편함요? 왜요, 할머니? 며칠 전에 뭔가 보냈는데. 말자의 말은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하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무엇을 보냈다는 건지, 왜 갑자기 우편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 집에 돌아갔을 때 정말로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고모가 받아두었는데 하은 앞으로 온 것이었어요. 발신인은 윤말자였습니다. 하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뭘 보내신 걸까?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였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말자의 아파트가 자신 앞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신 걸까? 하은은 등기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걸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윤말자에서 강하은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와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하은은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왜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전 할머니가 우편함을 확인해 보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지만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고모가 부엌에서 나와 하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고모, 이거 봐주세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고모에게 건넸습니다. 고모는 서류를 읽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라고? 누가 너한테 아파트를? 할머니가. 제가 도와드린 할머니가. 고모는 더욱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은아, 이거 정말 진짜야? 장난 아니지?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게 왔어요. 고모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법원 직인도 찍혀 있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였습니다. 하은아, 이 할머니가 돈을 요구한 적은 없어? 없어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그럼 왜 갑자기 이런 걸 해준 거야? 하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할머니와 지낸 시간을 되돌아봐도 이런 일을 하실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서로 외로워서 의지했던 관계인데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걸까요? 하은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말자는 잠들어 있었지만 하은이 오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하은아, 왔구나. 할머니. 하은은 서류를 꺼내며 할머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하셨어요? 말자는 서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드디어 받았구나. 전 그런 마음으로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에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웠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던 시선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뭐라고 해명해야 할까요? 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준 거야. 말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더라고. 하지만 할머니, 이건 너무 큰. 하은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말자는 하은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말이에요. 내 딸 지영이는 20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때는 1년만 다녀온다고 했는데 거기서 결혼하고 눌러 앉았지. 말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어.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하고 명절에는 꼭 안부를 물었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응. 지영이도 바쁘고 시간도 안 맞고 나도 이해하려고 했어. 멀리서 사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말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지영이한테 연락했어. 아빠가 많이 아프다고 한번 와달라고. 그때 오셨어요? 아니야.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 일이 바쁘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다고. 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못 왔어.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지. 하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아픈 경험을 하셨구나 싶었어요. 장례 후에 전화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 그리고는 또 연락이 끊어졌어.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혼자 살기 시작했지. 외로웠지만 참았어. 그런데 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졌어. 말자는 작년 겨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영이한테 전화했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때도 안 도와주셨어요? 응. 자기도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살기도 힘든데 한국까지 돈을 보낼 여유가 없다고. 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 딸은 내 병원비를 끝내 거절했어. 그런데 넌 망설이지 않았잖니.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너는 나를 처음 봤으면서도 도와줬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할머니, 그렇다고 이런 걸. 하은아,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지막에 너 같은 아이를 만난 게 정말 고마워. 말자는 하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 집은 비어 있어 봤자 아무 소용 없어. 너한테 주면 적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할머니, 너는 내 마지막 가족이야, 하은아.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지. 말자의 말에 하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니라 할머니가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받아줄 거지? 할머니, 너 아니면 누구한테 줄 거야? 나는 너밖에 없어.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말자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 될 것 같았거든요. 비록 병원에서지만 할머니와 함께 설날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말자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퇴원이 어렵다고 했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하루하루 하은이 오기를 기다리며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설날 전날 밤 하은은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내일 할머니와 함께 있을게요. 병원에서? 설날인데? 네. 할머니가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고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하은의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설날 아침 하은은 일찍 일어나서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떡국이었어요. 병원 음식만 드시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설날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고모도 도와주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그러게요. 오랜만에 집에서 끓인 떡국 드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떡국을 보온통에 담고 하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설날 아침이라 길거리가 한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말자는 하은이 오는 소리에 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아, 왔구나. 설날인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설날 축하드려요. 하은은 보온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떡국 끓여왔어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떡국을? 네, 할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떡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말자는 그 냄새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은아, 정말 고마워. 몇 년 만에 떡국을 먹어보는지 모르겠어. 말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하은이 베개를 받쳐드리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하은아.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말자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셨습니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어서 많이는 못 드셨지만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었어요. 하은은 할머니가 드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은아, 너도 먹어. 저는 집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도 같이 먹자. 설날인데. 말자의 말에 하은도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먹는 떡국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먹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내가 어렸을 때는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였어. 말자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까지 모두 모여서 떡국을 먹고 세배도 하고 재미있으셨겠어요. 응,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가족이 다 함께 있으니까. 말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 설날이면 한복 입히고 세배도 시키고 딸분도 예뻤을 것 같아요. 응, 정말 예뻤어. 너하고 비슷하게. 말자는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와 함께 설날을 보내게 되었네. 저도 좋아요, 할머니.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조용히 떡국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병실 밖으로는 가끔 의료진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병실 안은 평화로웠어요. 떡국을 다 드신 말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이제 얼마 못 있을 것 같아.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이니까. 말자는 하은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마지막에 이렇게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어서.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하은아, 약속해줘. 네. 나 없어도 잘 살아야 돼. 너는 정말 착한 아이니까 꼭 행복해져야 해. 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 생각해줘. 할머니, 이제 나도 외롭지 않아. 잘 살아라, 내 마지막 딸아. 말자는 하은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하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떠나셨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해 보이셨어요. 하은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할머니가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테니까요. 의료진들이 들어와서 말자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은은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새겼어요. 따뜻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하은은 할머니가 주신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25살이 되었고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말자 할머니와의 만남이 하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누군가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말자가 남겨주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기에 너무 컸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집안 곳곳에는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말자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는데 하은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할머니 사진에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7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하은은 이날만큼은 꼭 일찍 퇴근해서 할머니를 위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를 마친 하은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국화 한 송이를 사서 할머니께 올리는 게 하은의 작은 의식이었어요. 노란 국화를 고르며 하은은 할머니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은은 정성스럽게 간단한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떡국과 나물, 그리고 과일을 올려드렸어요. 말자가 생전에 하은이가 끓여준 떡국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할머니 기일이에요. 벌써 7년이나 지났네요. 하은은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이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간호사가 되어서 매일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고요. 국화 한 송이를 사진 앞에 놓으며 하은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건 집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따뜻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감정이 깊이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사랑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때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금 망설였겠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병원에서 저를 부르네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나 봐요. 하은은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와야겠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병원에 도착한 하은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70대 할머니였는데 집에서 혼자 쓰러져서 뒤늦게 발견된 경우였어요. 하은은 순간 말자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은은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링거를 놓아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리며 불안해하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마치 말자 할머니를 돌보듯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에 하은은 뭉클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은은 할머니 곁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할머니에게도 따뜻함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새벽이 되어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자 할머니의 사진 앞에 여전히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하은은 할머니 사진 앞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할머니와 비슷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순간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것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그날 내가 데려오지 않았다면 할머니도 나도 서로에게 가족이 될 수 없었겠지. 하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 쓰러진 할머니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드린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에게 집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딸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고 있어요. 그게 할머니께서 원하셨던 일이겠죠?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은은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따뜻함을 이어받아 살아갈게요. 혼자이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하은은 일어나서 할머니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하은의 다짐을 듣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하은은 더욱 적극적으로 혼자 사는 환자분들을 돌봤습니다. 가족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썼어요. 말자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말자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하은은 변함없이 국화 한 송이를 올리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사랑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할머니께서 진정 원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이에요. 비 오던 그날 밤의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자 할머니와 하은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